대한민국 건국에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국가, 둘째는 반공 국가입니다. 어제까지 그 두 가지 특성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국민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국민 국가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신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신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신분의 구별이 아주 엄격하고 극심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죠.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조선시대에는 그냥 사람들 입은 옷, 모자에 쓴 것만 봐도 그 사람 신분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양반들은 갓을 씁니다. 저 갓이라는 거는 제주도에 뛰어댕기던 말 꼬리, 말총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양반이 일생에 한 번 패랭이라는 걸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패랭이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모자입니다. 언제냐면은 부모님 장례식 날, 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인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무래도 자식들은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초상 났을 때 죄인이란 뜻으로 장례식 날 쓰는 게 패랭입니다. 그런데 양반은 일생에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쓰는 패랭이를 조선신분제 제일 밑바닥 백정은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백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백정 그러면은 소 잡고 돼지 잡는 도축업자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백정은 단순히 소 잡는 사람뿐만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직업 종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죽으로 만든 구두, 백, 명품 이런 거 좋아하죠?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세공업자, 요즘 말로 하면 명품 만드는 사람, 그 기술자들이 백정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깎아가지고 집에서 쓰는 바구니라든지 여러 조리용품 만드는 사람 역시 백정이었습니다. 사냥꾼, 뱃사공, 그 다음에 제인과 광대. 제인광대는 요즘 말로 하면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는 사람,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뭐 이런 연예인들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숫자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양반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조선 말기가 되면은 돈 주고 양반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조선 중기 한 1500년, 1600년 요 사이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양반은 대략 한 5% 정도. 5% 정도가 사람이고 나머지 95%는 상놈, 천민, 사람 취급 못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갓을 쓰느냐 패랭이를 쓰느냐 이것 때문에 폭동이 난 기록이 있습니다. 1809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순조 임금 9년에 개성지방에 사는 백정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장가 가는 날은 누구나 특별한 옷을 입죠. 남자들은 턱시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 입습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원래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 그래서 평민들은 하얀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결혼식 하는 날은 궁전에 사는 왕자의 복장, 울긋불긋한 색동 저고리를 입었어요. 여자들도 공주처럼 쪽두리를 하고 연지 곤지를 찍었습니다. 백정이 장가가면서 친한 양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일생에 한번 장가가는 날인데 갓을 꼭 한번 쓰고 싶습니다. 아니 양반은 12살, 13살 때부터 갓을 써요. 양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갓을 백정은 한 번도 못 씁니다. 그 장가가는 날 갓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마음씨 착한 양반이 개성의 백정에게 갓을 하루 빌려줬어요. 근데 그 백정 신랑이 갓 쓰고 장가가다가 그만 다른 양반들한테 들켰습니다. 개성지방의 양반들이 분노해가지고요. 감히 저 천한 것이 갓을 쓰고 결혼했다. 결혼식을 둘러엎고 백정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개성지방에 사는 백정들의 집 200채가 불태워집니다. 결혼식 날 갓 한번 썼다는 이유로.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백정만 사람 취급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또 조선시대에 차별당했던 계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그 조선 말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기록 보면요. 조선 사람들 참
딸 아이의 이름을 정말 이상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까난 애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게 남자 여자가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좀 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애들 정말 그 딸 같은 이쁜 짓들을 하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딸 바보가 많이 되죠. 그 이쁜 딸내미를 놔놓고 조선 사람들 애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원도 지방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제이콥 로버트 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금도 길이 험한 강원도 산 골짜기마다 자전거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 로버트 제이콥 무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이쁜 딸내미를 놔놓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제일 흔했던 이름이 있어요. 여자분 이름 가운데. 그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sorrowful이라고 번역했어요. sorrowful. sorrow가 슬픔이죠. 딸을 낳아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 sorrowful이 한국말로 뭘까요? 슬픔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몰라갖고 sorrowful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제일 흔했던 여자의 이름 뭘까요? 섭섭이에요. 섭섭이. 이제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어렸을 때 섭섭이라고 불리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딸을 낳는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이놈이 나올 때 뭐 하나 달고 나와야지. 그냥 딸로 나가지고 부모가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딸 낳아서 섭섭하다고 애 이름을 섭섭이라고 줬습니다. 그 양반 상놈 차별하고 남자 여자 차별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부터 글을 썼습니다. 조선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양반 상놈 차별하기 때문이다. 남자 여자 차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 세우는 대한민국은 신분 차별하지 않고 남녀 차별하지 않는 평등국가, 국민국가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양반 상놈 차별 없앨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1894년에 가보경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가보개혁, 가보경장의 내용을 보면 양반 상놈 신분 차별을 없앤다 그랬어요. 법적으로는 1894년에 신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차별이라는 거는요 법으로 못 바꿉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법으로는 신분 차별을 금지했는데 그 후로 5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건국 당시까지 신분 차별은 엄연히 존재했어요. 그 우리 나라를 세우고 국군이란 걸 만듭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 때 창군 지도자들이 크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그 창군 지도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군은 양반 출신이어야 된다. 어떻게 양반이 상놈이랑 같은 내무반에서 잡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군인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양반 막사, 상놈 막사 따로 만들 수도 없고 전투하다가 밥 먹다 보면은 양반 상놈이 섞여서 밥 먹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양반이 상놈이랑 아무리 군인이라도 그렇지 양반이 상놈이랑 같이 훈련받고 같이 밥 먹고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군대를 뽑을 때는 양반 출신만 뽑자. 이런 말 하셨던 분들이 대단한 애국자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하셨던 독립군 출신들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독립운동할 때도요 양반 상놈 따로 놀았다는 얘기죠. 양반은 양반끼리 독립운동해요. 상놈은 상놈끼리 독립운동합니다. 독립운동 시기에 상놈 천민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동차 운전해서 가고 오히려 왕족 출신인데 상놈 출신 독립운동가 태워놓고 손수 운전하면서 집에 바래다 주고 양반 상놈 차별 없이 독립운동한 거의 유일한 한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독립운동할 때부터 양반 상놈 차별 안 했어요. 상놈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면서 독립운동하셨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때 군대를 만들 때도 양반 상놈 구별하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니 이게 아무리 법으로 차별을 철폐한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치고 상놈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안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이승만은 양반 상놈 차별 없애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봤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뭐예요? 법적으로 국민들에게 투표권 나눠줘 갖고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투표권을 나누어주는 정치적인 행위만 갖고는 절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게 이승만의 천재적인 통찰력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경제하고 연결지었어요.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양반 상놈 제도가 왜 없어졌느냐?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90% 이상의 전 국민이 농사 짓죠. 농사 지으려면 땅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을 가진 지주가 큰 소리 치는 경제 구조입니다. 근데 땅을 누가 가졌을까요? 땅 가진 지주는 100% 양반이에요. 양반 이퀄 지주입니다. 상놈 이퀄 소장농이에요.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양반 상놈 차별하지 맙시다. 법을 정했어요. 상놈이 그걸 알고 양반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으리, 이제 나으리라고 부를 필요도 없네. 김씨, 당신이나 나나 법적으로는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상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양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방이면 끝나죠. 그래? 너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이게 요즘 말로 뭐죠? 실업자 만드는 거야.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 너 평등하기를 원해? 네가 나가서 먹고 살아. 그러면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직업이 다양한 게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자리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허공에다 농사 짓습니까? 근데 땅 가진 사람이 다 양반이에요. 그 양반 앞에 가서 평등하다 한마디 했다가 너 우리 집에서 농사했지 마.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부터 굶어 죽어야 돼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아무리 뭐 인간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도요, 상놈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땅 가진 돈 가진 직업을 다 송두리째 쥐고 있는 양반들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양반 상놈 5,000년 내려온 이 지긋지긋한 끔찍한 신분제를 없애려면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양반들의 땅을 강제로 뺏으면 그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죠. 그리고 양반들의 땅을 모조리 몰수하면 아니 아무리 상놈들 먹여 살린다고 양반들 굶겨 죽이면 안 됩니다. 북한이 그렇게 했어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지주들의 땅을 몽땅 다 뺏고 지주들 다 그냥 수용소에 쳐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갖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양반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상놈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양반을 다 굶겨 죽이는 게 정의는 아니죠. 그 대한민국의 토지개혁 어떻게 했냐면요. 양반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적어도 양반 집안이 자기가 열심히, 양반도 상놈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땅, 그 땅은 양반들이 갖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국가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땅을 강제로 뺏으면 안 되죠. 그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양반들의 땅을 일정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그 넓은 잉여로 갖고 있는 땅들을 정부가 돈을 주고 사요. 그 농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면 요즘처럼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거는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농민들한테 일단 그 땅을 주되 농민들이 그 땅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땅값을 갖게 만들어요.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그 양반들도 돈 받고 땅을 국가에 내놓는 거고 국가도 그 땅을 농민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이건 뭐 경제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5,000년 만에 처음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지개혁에 그 당시 국회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국회는 반대합니다. 왜? 그 당시 국회의원은 100% 양반 출신입니다. 아, 양반들은요, 그 당시 평균 소작료가 1년 수확량을 100으로 할 때 50%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집에 하인이 100명이 있어요. 그럼 100명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지은 거의 절반, 다시 말해서 연봉으로 치면 우리 집에 하인이 100명이면 100명 연봉의 절반, 50명 연봉을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상놈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고스란히 양반한테 바쳐야 돼요. 그 양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요, 우리 집에 노비가 1,000명이다. 그럼 나는 500명분의 노동력을 나 혼자 다 갖습니다. 그 양반은 대대로 부자인데,
아니 그거를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해갖고 양반 너도 이제부터 네 힘으로 농사 짓고 살아. 상놈도 농사 짓고. 그럼 뭐죠? 양반 상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야. 상놈이라고 다 가난한 게 아니야. 양반도 이제는 지가 부자 되려면 열심히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를 분배하겠다 그러니 대대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국회의원들 100% 양반 출신이죠. 상놈이 그 당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겠어요? 왜? 상놈은 글자를 읽을 수 없으니까. 상놈은 뭐 대부분 문맹자인데요. 자기 이름도 못 쓴 사람이 국회의원 못 됩니다. 그 당시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그러니 농민, 대부분 농민은 상놈들이었죠. 농민, 상놈과 이승만 정부가 한 팀이 되고 양반 지주와 국회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건 나라 전체가 거의 내전 상황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5천만 년 만에 처음 농민들한테 토지를 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양반 지주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거 조상대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전 재산이 날아갈 편인데 나도 이제 상놈이랑 똑같이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반으로 딱 갈려가지고 내전 상황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라디오 연설입니다. 그땐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라디오도 동네에 부잣집이나 하나씩 있었어요. 그 이승만 박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불과 4달 만에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라디오 연설을 하는데 이게 5천 년 만에 처음 내가 과연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국민적 최고 관심사죠. 라디오 있는 집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방송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역사상 시청률, 청취율이 제일 높았던 방송입니다. 이게 시청률이 한 86%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 86%니까 저 산골에 그 동네 전체에 라디오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 빼놓고는 그 동네에 어느 집에 라디오 있으면 거기 국민들이 다 몰려들어서 대통령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자, PPT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1948년 이게 좀 PPT가 좀 밀렸네요. 12월 4일 이승만의 연설 토지 개혁 문제입니다. 나라 전체가 반쪽으로 쪼개져 갖고 내전 상태인데 이 내전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왜 토지 개혁해야 되느냐? 이승만의 중요한 연설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돼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1%밖에 없어요. 전 국민 가운데 99% 하나님 모릅니다. 거기다가 토지개혁 5천 년 만에 처음 단행되는 대개혁입니다. 이 중요한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첫 마디가 뭐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설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기독교인이 1%인 나라에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토지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토지개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양반이니까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상놈이니까 직사하게 고생만 해라. 하나님이 사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반, 상놈, 부자, 빈민을 도장 쳐서 도장 찍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신분을 정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 상놈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했느냐? 사람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양반, 상놈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이승만 박사가 쭉 설명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인간들은 이렇게 양반, 상놈 제도를 만들어 갖고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나?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이상한 제도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날 때부터 양반으로 편하게 살고 누구는 상놈으로 고생하고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럼 이 잘못을 어떻게 뒤집느냐?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인은 민주주의란 건 뭐냐? 반상, 양반, 상놈, 귀천, 귀족, 천민 이런 등분, 차별을 다 없애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근본적인 문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뭐냐? 아니, 국민들이 일단 다 먹고 살게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되죠. 먹고 살 수 없어서 양반 눈치만 봐갖고는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이 민주주의 하려면은 토지개혁,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면서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거기 국회가 반발했는데 이승만은 독재자였어요.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국회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승만은 독재를 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해버렸어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단행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뭐 독재자다, 나쁜 놈이다, 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반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어도 양반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하기 1년 전에 1947년에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이런 건국 초기 지도자들이요,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요. 그 5명을 유학을 보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운다. 이 나라에 지금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들 우리나라에게 당장 필요한 농업 기술을 배워갖고 와라. 농업 국가니까 그 당시에는 농업 기술이 지금의 IT 기술 같은 겁니다. 그거 배우라고 보냈어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5명이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 기술 배우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유학 갔을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일본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 기술을 배워봤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일본에서 트랙터 갖고 농사 짓는데 우리나라는 소가 바꿔놨거든요. 어느 나라일까요? 당장 필요한 기술 배운 나라. 그게 파키스탄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축복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생 파키스탄 유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비웃지 않겠어요? 지금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요, 3D 업종, 한국 사람 일 안 하려는 어렵고 더럽고 뭐 이런 일, 3D 업종에서 파키스탄 노동자가 일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엘리트가 파키스탄 유학 갔어요. 1947년에. 근데 지금 왜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할까요? 파키스탄은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없었어요. 파키스탄 민주주의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주들이, 지주가 돈 갖고 교육하니까 지주가 100% 국회의원이 돼요. 법을 만들면 국민을 위한 법,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최근까지도 파키스탄 법에는요, 땅을 가진 지주는 세금 면제야. 왜? 지주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주한테 유리하게. 땅 가진 지주는 세금 면제. 땅이 없어서 죽도록 농사지어야 농민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또 한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2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1967년 대통령 선거죠. 이번에 내가 대통령 돼갖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저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만큼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연설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야, 저건 사탕발림이다. 저건 무슨 몽상 같은 소리다. 한국이 어떻게 그 나라만큼 잘 사냐?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6.25 때 우리 한국에 비행장도 만들어주고 이 불쌍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는요, 체육관 하나 지어줬어요, 서울에. 그게 장충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 지어준 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 당시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의 3배가 넘었어요. 건국 1948년이 아닙니다. 건국하고 20년 지난 1967년, 그때 기준으로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 사람도 한국 와갖고 험한 일 하면서 고생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파키스탄, 필리핀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필리핀은 지금도요, 나라 전체를 5, 6 패밀리, 양반 집안이 나라 전체 토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요, 그 지주 집안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요. 마르코스도 지주고 아키노도 지주고, 이 지주 집안이 돌아가면서 몇 집안이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고 몇 패밀리 집안에서 국회의원들 다 나와요. 그 법을 만들어도 지주를 위한 법을 만듭니다. 파키스탄, 필리핀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명목상의 민주주의를 했어요. 그걸 요즘은 지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농민을 위한 민주주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들이 지들이 국회의원 돼서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 전 국민은 지금도 가난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독재를 했어요. 힘으로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 말 안 들으면 깜빵에 쳐넣기도 하고 협박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국회의원들을 위한, 양반 지주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토지개혁해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나라 농민이 자기 땅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승만은 독재자, 파키스탄,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국민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아니다. 이승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다. 일단 먹고 살게 만들어야지. 법을 만들어도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귀족을 위한 법을 만든 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2006년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20세기 100년 동안 어떤 나라는 개혁 경제가 막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가 깔아앉아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왜 어느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어느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느냐? 그 조사해 봤더니요, 토지 개혁과 경제 성장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몇 사람이 땅을 다 갖고 있어. 나머지 국민들은 노예처럼 일해야 돼. 그럼 국민들이요, 여기서 일해봤자 다 뺏겨 귀족들한테. 그럼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고 일해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영양실조 상태에서 무슨 거기서 뛰어난 인재가 나오겠어요? 하루 밥 세 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과학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이 먹고 살지 못해갖고 맨날 빌빌거리고 굶어주고 그러니 그런 나라 경제가 발전 안 해요. 토지개혁 안 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고, 그러니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토지를 개혁해서 나눠주면,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거 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거의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니까 밥 세 끼 굶지 않아도 돼요.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하니까 애들 학교 보내서 교육을 잘 시켜요. 그렇게 배운 애들이 공장도 짓고 산업 개발도 일으켜요. 토지 개혁을 하면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면 애들 교육시켜서 우수한 인재가 나와요. 토지 개혁한 나라는 경제가 발전한다. 이걸 2006년 월드뱅크가 밝혀냈습니다. 그럼 20세기에 토지개혁 제일 잘한 나라가 어디냐? 조사해봤더니 1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토지개혁 제일 잘한 대한민국이 20세기에 경제성장률도 1등입니다. 이게 월드뱅크의 조사 결과죠.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 그러면 카톨릭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분은 성공회 신부님이었어요. 원래는 대대로 장로교 집안이셨던 분입니다. 이 성경적 토지제도를 연구하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의 통찰력, 한국교회 공산화되지 않았느냐?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공산화된 원인 간단해요. 중국 공산당이 밤에 지주의 집을 습격해요. 그 농민들을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합니다. 지주를 딱 끌고 와. 지주의 머리에다 총을 겨눈 다음에 농민들 다 보는 앞에서 악질 지주를 처단한다. 땅! 지주를 죽여요.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뭘 나눠주냐면 땅을 나눠줘요. 땅 문서. 이 지주가 갖고 있는 땅을 당신들이 이제부터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두 번째, 뭘까요? 대개 지주들은 첩이 수십 명씩 있었어요. 땅하고, 농민들은 가난하니까 장가도 못 가요, 평생. 땅하고 아내를 하나씩 분배해줘.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땅이 생겨. 내가 지주가 돼. 평생 50, 60 되도록 그냥 천민이라고 장가도 못 가고 일만 했는데,
지주가 거느리고 있던 첩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미인들 하나씩 선물로 줘. 야, 공산당 만세다. 토지를 나눠주고 첩들을 분배해줘 갖고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륙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김일성도 그 전략을 썼습니다. 6.25 때 쳐들어와가지고 농민들 모아놓고 자, 농민 여러분께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말을 듣고 공산당으로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요. 왜? 이미 이승만 박사가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미 이게 내 땅이야. 내 땅에 공산당 놈이 쳐들어온 바람에 농사 못 지게 됐습니다. 이 바람에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농민들이 반공주의자가 돼요. 그 소련이나 쿠바나 저 남미에 있는 나라나 중국이나 농민들이 땅이 없어갖고 지주들한테 하도 당하고 살아서 그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을 이용한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가난한 농민이 반공주의자가 돼요. 왜? 이승만 박사가 국회하고 싸우고 협박하고 전쟁을 벌여가면서 농민들한테 땅을 줬는데 이 땅이 내 땅인데 말이죠. 공산당 놈들이 내 땅에 쳐들어와서 농사도 못 짓게 해요. 그러면서 땅을 나눠준대. 야, 이 사기꾼 놈들 아니야? 왜 내 재산 뺏어가?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철저히 성경적인 토지개혁이에요. 성경적으로 토지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니까 그 농민들이 자기 땅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거다. 성경적으로 토지개혁해서 한번 성경적인 국가를 세워보려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유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요. 그 당시 여러분 6.25 때 구호물자를 보낸 나라가 68개국입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왜? 그 당시 전 세계 나라가 150개가 안 됐어요. 145개, 7개 이 정도 국가입니다. 150개도 안 되는 나라 가운데 68개국이면요.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의 절반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거나 먹을 걸 보내거나 입을 거 구호물자를 보냈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생각해봐라. 어떻게 전 세계의 절반이 대한민국한테 군대를 보내고 대한민국 도와주기 위해서 물자를 보냈겠느냐? 그 당시 대한민국이 68개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못했어요. 우리하고 외교 관계도 없는, 우리가 외교관을 파송하지도 못한, 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68개국이나 되는 나라에 외교관 보낼 능력이 안 됐어요. 외교관도 안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자를 보냈어요. 대천덕 신부님 지적은 이겁니다. 그건 누가 한 거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68개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한민국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 도와줬느냐? 대천덕 신부님의 지적은 성경적으로 토지개혁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 사랑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려고 16개국 군대를 보내고 68개국의 구호물자를 보내주었다. 이게 대천덕 신부님의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개혁으로 농민들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가 교육혁명입니다. 그 다음 장면요 넘겨주세요. 그 당시 양반 그 중에서도 남자, 되게 뭐 양반이라 그래도 양반 집안에서도 여자는 별 발언권이 없었죠. 남존 여비 시대였기 때문에 양반만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양반만 땅이 있어요. 둘째는 양반 그 중에서도 남자만 교육받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1913년 독립운동하던 시절의 사진인데요.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하와이 한인학원. 요 한쪽 귀퉁이에 서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끝에 서 있는 분이 이 학교 교장 겸 교목 겸 국어선생 겸 국사선생님이셨던 이승만 박사입니다. 독립운동할 때도 이렇게 교육으로 독립운동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5천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작된 엄청난 사건을 찍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진 한 장 찍는데 5천년이 걸렸어요.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5천년 만에 처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세운 한인학원에서 남자 여자가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면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못 앉아요. 우린 이걸 가지고 이성교제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7살이 되면 남자애들은 서당에 가죠. 공부를 해요. 여자애들은 부엌에 가거나 들판에 가요. 여자는 부엌대기 들판에서 노예처럼 일해야지 여자가 뭘 배웁니까? 여자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승만은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남녀공학을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000년 동안 남자만 교육시키다가 처음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애들 몇 명을 데려다가 남녀공학을 세웠겠구나. 원래 남학교만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남자가 많았겠죠. 남녀공학이라 그래도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여학교에 남자애들을 끼워준 거야. 그죠? 아니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는데 어떻게 여자애가 많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북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이한 풍습이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안도 지방에서 산모가 10달 배불렀다가 애를 낳는데 이게 아들이 아니야 딸이에요. 그럼 내가 이 쓸모없는 딸 낳느라고 10달 동안 고생했나? 이러고 산모가 서러워서 울어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다고. 섭섭하다는 거죠. 딸 낳아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하냐면은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게 딸 낳아서 슬프다고 우는 산모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 당시 흉년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흉년에 먹을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요. 흉년 되면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데 딸 가진 집은 굶어 죽지 않아요. 한 해 흉년을 때울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게 뭐죠? 딸이에요. 이 딸을 술집에 팔고 방앗간에 팔고 노예로 팔면 술집에선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딸을 팔면 딸 판 돈으로 한 해 흉년 굶어 죽지 않고 넘길 수 있어요. 그 딸 낳으면은 평안도 지방에서는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거 흉년 때울 수 있는 재산이야 딸이. 그 악습이요 하와이까지 이어져요. 그 하와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결혼해갖고 애 낳아갖고 하와이에 우리 한국 사람 이민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를 낳는데 딸이야. 그 딸을 한국 같으면 그 딸을 팔아갖고 흉년 날 텐데 하와이 미국 땅이니까요. 거기 뭐 잘 사는 나라니까 흉년 들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럼 딸 낳으면 어떡하죠? 이거 뭐 팔 데도 없고 길거리에 버린 거죠. 그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려고 하와이에 갔어요. 1913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자. 하와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하와이가 미국 영토였으니까 잘 사는 지역인데요. 아니 잘 사는 하와이에 웬 그지들이 많아요. 어린 여자의 그지들이. 그지들이 또 여자야 보니까. 이 그지들 얼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와이 원주민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와이를 다스렸던 미국 사람 딸도 아니고 이게 생긴 게 조선 애처럼 생겼어요. 그 이승만 박사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어린 여자 그지 애들이 조선 말을 못해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요. 조선 사람이 나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서 엄마 아빠가 버렸으니까 애가 말도 못하죠. 조선 말도 못하는 조선 딸들이 길거리에 그냥 그지처럼 있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여자 6명을 데려다가 이승만 박사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기독교 교육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가 6명을 가르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그지처럼 살던 한인 소녀들이 그 소문을 듣고 13명이 찾아와요. 그 19명이 됐어요. 그 19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세우는데 여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우리가 남녀 차별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동양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박사예요. 이 세계적인 석학이 세계 명문대학 가서 교수하고도 남을 학력입니다. 근데 명문대학 교수한 게 아니라 뭐 했죠? 길거리에 버려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길거리에 버린 딸아이들, 노숙자 소녀들 그 아이들 모아갖고 고아 같은 애들 가리키는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미국 명문대학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게 위대한 헌신입니다. 근데 이런 이승만을 김구 선생은 뭐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독립운동했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한다고 입이나 나불거리고 편하게 살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디 편하게 산 거예요? 지 부모도 갖다 버린 애들을 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 이승만의 하와이 한인학원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때 이승만이 가르친 아이들이 다 자라나갔고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도 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도 여기서 많이 길러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독립운동할 때부터 교육을 하셨어요. 남녀 평등 교육을 하셨어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딱 되셨을 때 전 국민 가운데 단 하루라도 학교라는 데를 가본 사람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반이 14%였다는 얘기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정권 잡자마자 11년 6개월 동안 제일 힘을 많이 기울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 의무교육제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었는데 아이가 6살, 7살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비율이 96%가 됩니다. 이게 지금 생각할 땐 당연한 거지만요, 이것도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자식을 학교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아버지, 주로 부모님이지만 주로 아버지가 결정할 일입니다. 부모가 학교 가, 그럼 학교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 연세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여자분들이 못 배운 한이 있는 분도 많으세요. 왜? 부모가 네 오빠는 대학까지 공부시켜야 되고 너는 딸이니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 그 정세는 남녀 차별했던 게 당연해가지고요, 오빠 학비 대느라고 이 누이들이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오라버니 학비 댔던 그런 역사 대한민국에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이 교육혁명, 개혁은 뭐냐면요, 그 부모의 권리를 국가가 뺏은 거예요. 아무리 당신 아들이라도, 당신 딸이라도 당신 아들,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신이 당신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기 싫어도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초등학교는 졸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고 부모가 우리 애 학교 안 보내겠다는데 강제로 애들을 학교에다 집어넣었어요. 14%를 96%까지 전 국민을 다 학교에다 집어넣고 초등학교 연령대의 아이들을 전부 학교에 집어넣고 교육시킨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만요, 자유당 정권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농민들이 학교 가갖고 수백 번 데모를 했습니다. 왜 데모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아이가 10살, 11살 되면은 이게 어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지어갖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요, 남자애들은 이거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일꾼이에요. 아니, 지금 농사철에 일손이 바빠. 일손이 부족해. 아버지는 지금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들놈은 또 교실에 앉아갖고 지가 무슨 양반이나 된 것처럼 글자도 배우고 있어. 아버지도 글자를 모르는데 아들놈은 학교를 5년씩이나 다녔어요. 아버지는 학교 1개월도 못 다녔는데. 그 아버지들이 가가지고, 야, 농사꾼이 까막눈이면 되지 글자는 배워서 뭐하냐. 거기다 이 아들놈이 학교 와서 공부하더니 바람이 들어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농사 안 짓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뭐 정치를 하겠대. 지가 나중에 사장이 된대. 아버지가 볼 때는 황당한 소리죠. 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학교에 가갖고 우리 자식 퇴학시켜라. 지금 농사 지느라고 바쁜데 왜 대통령이 내 아들 가르치든 말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애들을 학교에다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농사 지느라고 바쁜데 왜 그 앉아갖고 무슨 지가 과학자가 된다니 의사가 된다니 이런 허풍든 소리나 하고 우리 아들 퇴학시켜라. 농민들이 되어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 박사는 독재를 했어요. 경찰을 보내갖고 농민 데모를 다 진압해버렸어요. 왜? 당신 아들,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는 맞춰야 된다. 이러고 강제로 전 국민 글자를 다 가르쳤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학교에다 집어넣고 이미 나이가 든 어른은 어떻게 할까요? 이승만 박사가 11년 6개월 동안 문맹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 주말만 되면은, 공휴일만 되면은 그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놀지도 못했어요. 마을회관, 또 이승만 박사가 문맹퇴치운동을 어디서 많이 했을까요? 교회당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지역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약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다가 이 까막눈 농민들을 다 불러 모아 기역 니은부터 가르쳐 배워야 산다고. 교회에서 문맹퇴치운동을 하고, 문맹퇴치운동 잘 글자 배운 사람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선물 먹을 걸 막 나눠줘요. 미국한테 받은 구호물자를 나눠줘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에 대부분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88%가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다 문맹자 무식자입니다. 이 무식한 농민들이 야, 교회 가면 글자도 가르쳐주고 교회 가면 맛있는 선물로 준다 이러면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간접적인 전도도 됐죠. 자, 여러분, 이승만 박사 이렇게 독재적인 권력을 막 행사해 가면서 데모를 올라가면서 강제로 전 국민 글자를 다 읽게 만들었어요. 퀴즈. 이승만이 왜 이렇게 문맹퇴치, 글자 가르치는 거에 아주 국민들을 막 힘으로 눌러가면서 무리를 해가면서 그 당시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다른 거 경제 발전하는 걸 줄여가면서 이렇게 교육에 막 투자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승만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우리 위대한 한민족, 우수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 성령만 제대로 배우면 대박이 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글자도 못 읽는 국민들한테 성경 읽으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국민들 성경 읽게 만들려면은 글자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을 다 학교에 집어넣고 문맹퇴치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승만의 이 교육혁명, 토지개혁이 오늘날 세계 아주 최고 수준의 교육을 자랑하는 지식강국 코리아의 기초를 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일반 국민은 글자를 다 배우게 했어요. 초등학교 교육은 다 마치게 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초등학교 졸업한 수준 갖고는 지도자가 안 됩니다. 지도자는 좀 더 많이 배워야죠. 그 이승만 박사가 일반 국민을 위한 대중교육, 이거 의무교육제 했어요. 동시에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길러내는 엘리트 교육을 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전 5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대학교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500명이 안 돼요. 외국 가서 박사가 아닙니다. 학사, 대학 이상 유학생이 50명도 안 됩니다. 이승만이 12년 대통령 하는 동안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만 무려 2만 명이 넘는 유학생을 보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인재를 길러낸 거죠. 그러면 지금도 미국 유학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죠.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집 다 팔아갖고 가도 집 한 돈이 미국 가면 한 달 생활비나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1년 벌어봐야 미국 가면 그거 일주일 생활비도 안 되던 무렵입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이 가서 공부했을까요? 그 이승만의 외교력입니다. 미국하고 외교를 잘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대학이, 미국 연구소, 군 관계자들이 한국 유학생들은 무료로 받아줬어요. 이게 위대한 외교적인 업적입니다. 사실은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시간만 되면 미국 대학 총장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니네 대학을 세운 설립 목적이 뭐냐 물어봐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도 원래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은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 총장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로, 원래 신학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절대로 비굴하게 구걸하고 숙이지 않았어요. 항상 당당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미국 대학 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 학교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도 없는 망명정부의 이 떠돌이 지식인이 도와준다니까 미국 대학 총장이 우스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동양 최초의 프린스턴 박사니까 웬만한 미국 대학 총장보다 이승만이 학벌이 더 좋았어요. 나보다 공부 잘한 사람이니까 총장들이 이 사람 뭔 소리를 하나? 네가 어떻게 도와줄 건데? 조금 있으면 코리아가 독립한다. 이 코리아가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니네 학교한테 이 우수한 코리아 인재들을 유학 보낼게. 네가 할 일은 뭐냐? 그냥 공짜로 먹여주고 채워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잘 길러주면. 그럼 이승만이 얘기해. 생각해봐라. 여러분, 교수가요 한 클래스 가리키는데 40명을 가리키는 거하고 41명을 가리키는 거하고 그 학교 입장에서 돈이 더 들까요? 니네 학교 교수가 40명 가리키는 데는 돈이 100만 원 들고 41명 가리킨 데는 200만 원 드냐? 그거 아니거든요. 40명 가리키나 41명 가리키나 학교에서 나간 인건비는 똑같아요. 니네 학교 기숙사에 50명 재우는 방을 조금 줄여서 51명 재우면 관리비가 더 드냐? 안 들죠. 그죠? 공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40명 미국 애들 받고 1명 한국 학생 받아. 그 41명 가르치면 미국 대학 입장에서 돈 안 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죠? 한국 학생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달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돈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당에서 큰 대학은 뭐 대학 다니는 학생이 10,000명이잖아요. 그죠? 10,000명이라고 했죠. 10,000명, 20,000명. 자, 점심을 20,000명분을 준비하면 이익이 많이 남고 21,000명, 20,000명 플러스 1명, 1명 숟가락 더 넣으면 식당이 망할까요?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20,000명씩 밥 먹이는데 1명 더 먹여라. 공짜로. 어차피 기숙사에 1,000명 재우는데 1명 더 재워라. 공짜로. 수업 시간에 40명, 한 과에 40명 듣는데 1명만 더 받아라. 그런다고 니네 학교가 돈 드냐? 니네 학교 돈 하나도 안 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 학생을 받아서 가르치면 이 우수한 한민족이 마침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지하에 있는 너희 조상들도 다 기뻐할 거다. 너네 학교의 학교 설립 이후를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되죠. 대학 총장들이 웃으면서 야, 이 사람 참 말은 잘하네. 근데 뭐 언제 코리아가 독립이 돼? 저 지리 멸렬한 나라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독립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으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 뭐 진짜 니네가 독립돼 갖고 네가 유학생 보내면 내가 받아줄게. 근데 진짜로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총장들한테 그 학교에 이승만이 20,000명이나 되는 유학생을 보냈어요. 그 20,000명이 공부해 갖고 이 가난한 나라 코리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 최강 대우에 가서 학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가끔씩 용돈 받아 갖고 미국을 여행까지 하면서 20,000명의 인재가 길러지게 됩니다. 그 20,000명이 대한민국을 눈부시게 발전시키죠. 이승만이 유학시킨 20,000명, 뭐 그 20,000명 얘기를 다 하면 그냥 우리 역사가 다 나와요. 나중에 쟁쟁한 인물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분, 그 다음 장면이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별 하나 딱 달았어요. 육군 준장이 됐을 때 한 나라의 장군 정도 되려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별단 박정희를 미국 유학을 보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요. 뭐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배웠지만 미국 생활이 박정희에게 미친 제일 큰 영향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미국 같으니 숲이 우러러요. 산에 나무가 울창해.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조금 인생 연륜이 기신 분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까지도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동인 선생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붉은 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대해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 산이 빨개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 산이 붉은 나라예요. 왜 산이 붉을까요? 나무가 없고 산에 진흙, 흙덩어리, 빨간 흙만 쌓여 있어갖고 벌거숭이 빨간 흙만 쌓여 있는 붉은 산의 나라. 그게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였어요. 한국 산에 나무가 없는데 박정희가 미국 가서 딱 보니까 유학 생활하면서 보니까 나무가 울창해요. 야, 강대국이 되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였죠. 그냥 전 국민을 강제로 막 산에다 몰아넣어갖고 나무를 심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하는 동안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그루쯤 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만 그루? 그죠? 그 이승만과 박정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좀 뛰어넘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5,000년 만에 학교를 전 국민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 이래 학교에 제일 많이 간 게 14%인데 이승만은 그 14%를 96%로 하고 올려버린 분입니다. 50년 동안 유학 간 게 500명도 안 되는데
10년 동안 2만 명을 보내버렸어요. 이게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10만 그루, 20만 그루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전국에 심은 나무가 106억 그루예요. 106억 그루. 지금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 절반 이상은 박정희 대통령 대신 지금 우리나라 나무가 한 200억 그루 정도 된다 그래요. 200억 그루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심은 나무만 106억 그루예요. 세계의 4대 조림 국가가 됐습니다. 외국 학자들은요, 박정희가 뭐 경제 개발하고 중화학공업 일으키고 그거 다 빼놓고 딱 하나, 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은 거 하나만 놓고도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다. 외국 학자는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많아요. 왜? 전 세계 역사에 대통령 한 사람이 나무를 100억 그루씩 심은 사람이 없어요. 그 100억 그루를 뭐 미국처럼 넓은 땅에 심었으면 모를까? 요 좁은 나라에 100억 그루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나무 심을 수 있는 데는 다 심은 거예요, 그냥 다. 그거 갖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딱 갔을 때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통치 시기입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랑 싸웠죠. 아이젠하워가 늘 궁금한 거예요. 독일이 저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하나? 독일 하나 물리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강대국이 다 힘을 합쳐갖고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독일을 물리쳤거든요. 독일 애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늘 궁금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해갖고 독일 영토를 진격해 보니까 뭐가 있죠? 독일의 히틀러가 만든 아우토반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병참입니다. 이 물자를 신속하게, 군대를 아무리 우수한 군인이 있어도 길이 안 좋으면은 그 행군하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독일은 신속하게 군대와 물자를 이동시켜서 전쟁을 잘했어요. 야, 이게 전쟁을 하려면, 나라가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이젠하워가 깨달아요.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딱 되자마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미국의 줄을 가로지른 대륙 횡단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명령합니다. 지금 미국을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거의 대부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미국 유학 가서 봤더니 미국 가는 데마다 다 고속도로를 닦아. 또 박정희는 다른 시각에서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봤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출신이죠. 내일 제가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친일파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욕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세계 3대 군사 강국. 뭐 기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 랭킹 3위 안에 드는 나라였어요. 그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는 그 미국에서 만든 그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전 세계 사관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혹독한, 가장 규율이 잘 잡혀 있고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관학교가 어디냐? 그 일본 육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뛰어난 지도자가 된 거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조선 사람으로는 거의 뭐 일본 학생 제치고 사실 박정희가 1등하는 건데, 원래는 1등인데 근데 이제 조선징 1등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1등을 못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육사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뭐 똑똑하셔서 독재도 하셨고 똑똑하셔서 또 나라도 발전시켰고, 어쨌든 그분도 잘한 거 못한 게 있지만 아주 뛰어난 인재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 박정희는 그 일본에서도 최고 교육받은 사람이 조선징이면서도 그 일본군이 얼마나 강하고 우수한지를 알아요. 근데 박정희가 늘 궁금했던 거는 이 군인이니까, 야, 일본이 왜 미국한테 졌나? 진 이유가 뭔가?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랑 싸우면서 독일이 왜 이렇게 강한가? 고속도로 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막 뚫었어요. 동시에 또 박정희도 다른 면에서 일본이 왜 졌나? 미국은 왜 강한가? 일본은 왜 발전하다가 주저앉았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한테 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일본은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전쟁 한번 하면 이거 물자 나르고 무기 나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박정희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일본은 이 도로 때문에 전쟁이 졌다. 근데 미국 딱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를 곳곳에 막 놓고 있어요. 물론 고속도로 놓기 전에도 미국의 철도나 통신망이 일본보다는 훨씬 우수해요. 그러니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박정희가 내내 그걸 보는 거야. 일본이 도로가 없어서 졌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도로를 잘 놓는구나. 야,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일단 산에 나무를 심고 길에는 도로는 넓게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서울 오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왜? 광화문 앞에 10차선 도로잖아요. 막 도로, 서울 한복판에.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 그렇게 넓게 놓을 때는요, 자동차가 없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놀았습니다. 자동차도 없는데 도로는 무지하게 넓게 뚫었어요. 왜 그러죠? 언젠간 이 도로에 차가 가득 차게 된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가 잘 되려면 나무 심고 도로 뚫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독일 가갖고 또 아우토반을 직접 봅니다. 야, 당장 도로를 뚫자. 독일 가서 보고, 미국 유학 때부터 미국 이승만 박사 장학금으로 미국 공부하면서 도로 뚫어야 된다 생각했고, 대통령 돼서 독일 가서 아우토반을 보고 바로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사였냐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들어갔어요. 1년 예산의 2배를 들여서 고속도로를 놓으니 국회의원들이 찬성했겠습니까? 고속도로 뚫는 공사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이 고속도로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길바닥에 누웠던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최고의 업적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훨씬 넓게 뚫으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도 반대하는 바람에 좁게 뚫었어요. 좁게 뚫었다가 한국 경제가 확 발전하니까 도로가 좁아져서 다시 넓히는 공사했어요. 넓히는 공사하는데 드는 돈이 원래 뚫을 때 드는 돈보다 2배가 더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국민 세금 2배 이상을 낭비한 거죠.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 계획대로 넓게 뚫었으면요,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발전했지만 더 가파른 속도로 발전했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날에는요, 한강의 기적,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한강의 기적 그러면 고속도로, 공장, 수출품, 이 고속도로 뚫었고 공장, 공업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물건, 수출품, 무역국가가 됐어요. 이 한강의 기적 그러면 3가지 대표 품목입니다. 고속도로 뚫고 공장 세우고 수출품 만드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뭘까요? 공장을 만든 사람, 고속도로를 뚫은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이승만이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합시다, 그리고 공장을 세웠어요. 그 공장에 일하러 모여든 국민들이 글자도 읽을 줄 몰라. 그러면 비싼 돈 들어 외국에 빚져가지고 기계를 갖고 왔는데요, 그 기계에 작동하는 법을 글자로 못 쓰고 그림으로 다 그려야 돼요. 그럼 국민들이 글자도 몰라갖고 그림 보고 기계를 돌렸다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국민들이 모였는데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규칙을 지켜본 적이 없어. 학교를 간 적이 없으니까요. 문맹자인데다가 단체 생활도 안 해보면 일하다가 말고 피곤하다고 낮잠을 자. 일하다가 몸이 안 좋다고 그냥 도망쳐. 단체 생활을 안 해서 규율이 안 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 많이 지어도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딱 한다고 국민을 모아봤더니 그 국민들 어떤 국민입니까? 우수해요. 적어도 초등학교는 다 졸업해갖고 계산도 할 줄 알고 글자도 다 읽어요. 거기다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지각, 조퇴,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규율을 지켜봐갖고 단체 생활을 해서 규율이 딱 잡혀 있어요. 플러스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은 하나예요.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애국심이야. 무조건 애국심. 그 가난한 나라에 점심 도시락도 못 싸우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쳤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강원도 옥계 국민학교 6학년 2반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 그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아주 긴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원로 극작가, 사극계의 대부인 신봉승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이런 제목 들어보셨죠?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해서 조선왕조실록 갖고 사극을 쫙 만든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 사극이 지금도 재밌고 멋있잖아요. 그 사극의 원조가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조선왕조실록 연구하신 신봉승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서 강원도 옥계 국민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시절을 쓴 그 기록을 보면요, 한 반에 56명이었대요. 빠글빠글한 거지. 그 56명 가운데 점심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가 5명. 강원도니까 특별히 못 살았겠지만 서울은 글쎄요, 서울은 훨씬 잘 살았으니까 한 56명 가운데 15명이나 20명 정도 됐겠죠. 서울도 마찬가지. 절반 이상은 점심 도시락 못 싸왔어요.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나가자, 애들을 다 데리고 학교에 수도가에 가요. 수돗물 먹고, 그 다음에 저 그 나무 그늘 같은 데 가요. 거기 그 먹을 수 있는 뭐 나무에서 나는 꽃 같은 거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 열매 같은 거 따먹고, 그러고 수업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5명은 밥 먹는데 나머지 50명은 수돗물 먹고 배고파갖고 엎드려 있어. 밥 먹는 애들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쳐다보고 있어. 그 교실에 딱 들어서면은 선생님도 제대로 못 먹었고 애들이 다 굶고 있으니까 애들을 쳐다보다니 눈물이 나고, 시선 둘 데가 없어서 창밖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20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신봉승 선생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의 교실에 자부심이 넘쳐났다. 왜? 이승만 박사의 교육은 무조건 애국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지만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가 될 거다. 눈부신 역사를 창조할 거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다. 교과서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아, 우리 역사에 5,000년 맨날 짓밟히고 침략당한 그런 역사인데도요, 그래도 그 외적을 다 물리치고 살아남았다. 그 신봉수 선생 말씀하시기를, 그 굶주린 애들한테 자부심을 가르쳤는데 그때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배운 아이들이 60년대 70년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니 이게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실제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인재를 쫙 길러놨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군인 출신이라 사람을 잘 부릴 줄 알아요. 지휘할 줄 알아. 그 사람들을 쫙 지휘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한국만 놓고 봐도 위대한 업적인데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요,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을 아주, 이건 뭐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인도의 압둘 깔람 대통령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압둘 깔람 쳐보시면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압둘 깔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도의 국민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국민 대통령이 뭐냐, 우리 한국에서도 가수 가운데서도 탑 가수를 국민 가수라 그러죠. 또 할아버지들, 인기 많은 할아버지들 또 국민 할배라 그러죠. 국민자가 붙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다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인도에서 제일 존경받은 대통령입니다. 인도 핵 물리학의 아버지, 인도가 핵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게 만든 위대한 과학자이기도 해요. 이 인도에는 지금도 신분 차별 제도가 있습니다. 그 맨 밑바닥이 불가촉 천민, 영어로는 untouchable, touch, 만지기만 해도 재수 없어지는 아주 부정타는 인간. 아주 이렇게 불가촉 천민들은 지금도 차별을 받아요. 그 인도 불가촉 천민을 위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 구호 활동을 했어요. 인도 대통령이 고맙다고 압둘 깔람 대통령 재직 시절에 한국 목사님들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압둘 깔람 대통령이 목사님께 했던 질문, 사실은 한국 사람만 만나면 압둘 깔람 대통령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차별 때문에 3,000개가 넘는 카스트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3,000개가 넘는 신분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발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 코리아 너네도 5,000년 동안 그 신분 차별이 있었고 500년 조선 왕조에서는 양반 상놈 차별이 극심했는데, 니네 코리아가 백정 차별한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불가촉 찬민 차별한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니네는 지금 양반 쌍놈 차별이 다 없어졌느냐
한국엔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게 압둘 칼람 대통령의 질문입니다. 인도는 지금도요. 지금 제 제자 하나가 삼성 직원인데 한 2년 전에 인도에 파견 근무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카스트 제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인도는 가난해가지고 화장실을 지금도 공동으로 사용해요. 마을에 있으면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동 화장실은 인도가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이게 오물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갖고요. 거대한 구덩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 구덩이에 변이 꽉 차면은 이걸 퍼갖고 옮겨야죠. 그럼 변을 누가 푸느냐? 그거 푸는 카스트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수천 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카스트는 대변 푸는 전문 카스트예요. 그럼 인도가 가난한 나라니까 뭐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구덩이에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도르래를 만들어요. 사람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요. 등에는 질통을 지게 하죠. 도르래를 내려가지고 밧줄에 매단 사람을 거대한 이 오물 구덩이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삽으로 변을 퍼요. 그래서 등에다가 이렇게 등에 있는 이 질통에다가 변을 실죠. 다 실으면은 또 도르래 줄을 잡아 옮겨갖고 변을 딴 데로 옮겨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5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변만 퍼요. 근데 이게 변이 너무 오래 쌓여 있으면요. 거기 풀어 내려갔다가 가스가 나가지고 기절을 해요. 그럼 변 푸는 사람이 기절하면 어떡할까요? 그 기절한 사람 깨우는 카스트가 또 있어요. 그 카스트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수천 년 동안 그 구덩이 옆에 서 있다가 저놈이 가스 맞아 기절하면 이 양동이에다가 찬물을 가득 부어서 위에서 찬물을 확 끼얹어요. 그럼 찬물이 확 끼얹어지니까 정신 차리겠죠. 이렇게 찬물 끼얹는 카스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천안이라는 불가촉 천민 밑바닥 인생이요. 지금도 인도에 1억 6,500만 명이 있습니다. 인간 이하로 비참하게 살아요. 인도의 시골에 가보면 불가촉 천민은 금방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느냐?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목걸이가 뭐냐? 투박해. 밧줄 같은 걸 목에다 감았는데 여기 그릇을 하나 달고 댕겨요. 목걸이가 그릇이야. 왜 그럴까요? 인도는 뜨겁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걷다 보면은 가래가 생겨요. 그 인도 사람들은 땅에다가 침 뱉으면서 다닙니다. 근데 불가촉 천민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 땅 전체가 다 부정타죠. 더러워지죠. 이게 힌두교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래가 끓으면 침을 어떻게 뱉죠? 자기 목에다 매단 그릇에다가 뱉어야 돼요. 불가촉 천민은 엉덩이에다가 꼬리를 달고 댕겨요. 빗자루 하나 매답니다. 왜 빗자루 매달까요? 불가촉 천민이 밟으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거 어떡하죠? 걸어가면서 내 발자국을 치워요. 쓸어요. 이렇게 쓸면서 가야 돼. 지금도 그렇게 살아. 1억 6,500만 명이. 여러분 일주일 전인가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뭐 인도 폭동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인도에서 막 불질러 갖고 불 확 타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데 그런 사진 하나 뜰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일주일 전인가 인도에서요. 하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나라가 발전 안 하니까 인도 정부에서 그 천민 낮은 계층의 카스트들 교육도 시켜주고 먹고 살게도 해주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억 6,500만 명이 아니 꼬리 달고 살아야 되니 그 불가촉 천민이 사람이나 짐승 시체 치우는 아주 더럽고 위험한 일하거든요. 그 일을 하면 인도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주느냐? 음식물 쓰레기를 줘요. 먹다가 남은 음식, 상한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을 그릇에다 줘갖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드세요. 음식을 주다가 불가촉 천민을 만지면 부정타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주냐면 얼굴에다 대고 던져줘요. 이렇게 얼굴에다 음식을 딱 던지면서 뭐라 그러느냐? 암치 이다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집의 모든 불행도 네가 다 가져가라. 어차피 넌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게 힌두교의 신.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의 뜻이에요. 나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겠고 너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조선시대에는 그걸 하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양반과 상놈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걸 부셔버린 게 이승만인 거죠. 너는 우리 집 모든 불행 네가 다 가져가라.
아니 그 집안에 화장실 청소하고 들어온 일 다 했는데 얼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줘요. 이러니 이런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낮은 계층의 카스트들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복지 정책을 확대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불지르고 난리친 사건이 불과 일주일 열흘 전에 있었어요. 우리 한국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또 여러분 인도 그러면 뉴스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잊을만 하면 심심하게 버스 타고 가다가 여자가 남자 뭐 20 몇 명한테 강간당해서 죽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인도에 유독 그 사건이 많아요. 왜 그러죠? 그게 다 카스트 제도랑 관계가 있어요. 또 인도란 나라가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헐리우드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그 수많은 영화 주제가 뭘까요? 90% 이상이 카스트가 다른 사람끼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카스트가 다른 사람끼리 사랑한다. 그 영화가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카스트가 3,000개예요. 카스트별로 요 카스트와 요 카스트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 이 카스트와 이 카스트의 사랑 이야기. 그 영화가 1년에 수만 편이 만들어져요. 그래 인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카스트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데 니네 코리아는 어떻게 그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애버렸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몇 년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예요. 한국의 좌파들이 입에 거품을 몰고 존경하는 아주 좌파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좌파 대통령한테 한국의 중앙일보 기자가 가갖고 질문했어요. 아니 브라질처럼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도 많은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영양실조 밥 세끼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절대 빈곤층이 5천만 명이에요. 아니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도 많은 부자 나라에서 왜 5천만 명이 밥 세끼 못 먹는 절대 빈곤층입니까? 룰라 대통령의 대답. 한국은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했는데 우리 브라질은 지금도 토지개혁을 못해가지고 땅덩어리가 넓으면 뭐래? 지주들만 다 갖고 있고 농민들은 땅 없어서 맨날 굶어 죽는데 우리는 아직도 2010년대 지금도 토지개혁을 못해갖고 5천 명이 그렇게 굶어 죽는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좌파가 웃긴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안 해요. 왜? 룰라는 마르크스주의 위대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실패다.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가 존경에 맞지 않는 룰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좌파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그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가슴 아프게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뭐 가난한 자를 위한다? 1%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99%를 위한 나라다? 좌파들이 어떤 소리 하죠? 대한민국 좌파들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뭐 민중 그런 사람들 몇십억 몇백억 부자인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봉용 교수, 스스로 좌파라 그래요.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좌파가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분이 좌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좌파가 다 부자라는 거예요. 다 부자. 한국 희한한 나라예요. 한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 하나, 자기 아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교,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미국 명문대학 다녔는데 맨날 골프 치고 귀족으로 아주 정말 재벌 아들처럼 살아요. 그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아니 미제국주의가 그렇게 잘못된데 왜 지 아들은 미국에 명문학교 보내갖고 거기서 골프 치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누가 진정 가난한 자를 위한 거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늘게 인간 대접받게 고생한 대통령이 누구냐? 따져보면요, 가난한 사람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실제로 땅을 나눠줬어요. 이승만 대통령 먹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전 세계가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교육혁명 강의하고 다니면서 역사의 증인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뉴욕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난 다음에 조선의 왕족이었던 그 어느 집안이 있죠? 조선의 왕족이었던 무슨 씨 종친회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그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 종친회 부회장이 와서 이승만의 토지개혁 강의를 들은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그랬더니 그 왕족 종친회에서는 이승만이 원수래요. 원수. 왜 원수일까요? 그 왕족들이 조선시대 갖고 있는 땅, 산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승만도 왕족 출신입니다.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하면서 그 왕족들의 땅과 산을 머슴 상놈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 왕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승만은 원수다. 우리 종친회에서는 이승만 쳐다도 안 보는데, 근데 내가 목사님 강연 들으러 온 게 이게 아주 보통 용기 있었던 게 아니다. 내가 가면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다.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번 오셨는데 집안이 대대로 지주였대요. 그 지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들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냥 식모를 두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식모가 있고 찬모가 따로 있었대요. 저는 찬모라는 말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녀가 하도 많으니까 밥하는 하녀가 있고 반찬하는 하녀가 있고 세수시켜주는 하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녀도 동료별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동네 아주 넓은 아주 대지주니까 아주 큰 동네에 지주는 이 집 하나, 나머지 다 상놈이야. 나머지 수십 채의 가구가 이 집을 섬기는 종들이죠. 어린 시절에 절 찾아오신 그 집사님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동네 친구랑 뛰어놀고 오면 맨날 할머니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왜? 그 동네 양반은 이 집사님 한 분이거든요. 동네 애들하고 놀면은, 야, 너 양반이 어떻게 상놈 자식들하고 노냐? 이러고 못 놀겠다는 거예요. 동네 나가면은 자기가 6살, 7살인데, 육실 되신 할아버지도, 아유, 도련님 오셨어요? 동네 나가면 상놈들이 다 절해야죠. 자기 친구인데, 친구와도 못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양반 상놈제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본인은 양반 도령이라 온갖 혜택을 다 누리니까 죄책감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대요. 갑자기 인사도 못하던 그 비실비실하던 상놈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야. 자기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 땅이라고 거기서 농사 짓고 막 자기가 지나가는데 왔냐? 이러고 반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어요?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하고 교육혁명해갖고 상놈들한테 땅 다 주고 상놈들 공부 다 시키니까 그동안 굽신굽신대던 상놈들이요. 이제 양반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때 자기 부모님은 막 화병 생기고 그랬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제까지 굽신굽신하던 상놈들이 오늘 갑자기 나한테 반말을 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양반 지주들은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은 신분차별이 없어지는 평등국가, 국민국가가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비싼 대안학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교육대통령 이승만의 정책. 제 얘기는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잘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것 밖에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사람 길러내야 된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엘리트가 아니고 이승만처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욕을 먹어가면서 국민을 살리는, 다 같이 먹고 살게 만드는 이런 지도자 길러내는 교육해야 된다. 강연하는데요. 그 학교 총괄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강연하는데 막 앉았다 일어섰다가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정신이 산란해요. 이 양반이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란 양반이 무슨 ADHD 과잉행동증후군 학생 같아 왔다 갔다 해. 거슬려가지고 제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막 거품을 물었다가 막 그냥 막 이러고 돌아다녔다가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양반 귀신 들렸나 봐. 째려보면서 강연, 교장 선생님하고 정신 산란해서 강연이 딱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거야. 목사님! 이러면서 막 뛰쳐나와. 야, 드디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영빨을 한번 발휘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귀신을 한번 쫓아내므로 내 영빨을 테스트해보리라. 제가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고 뛰쳐나오더니요. 제가 이승만 박사가 유학생 보내갖고 인재를 길러냈다 강연했거든요.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장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4.19 혁명으로 쫓겨나기 일주일 전 마지막까지 뭐 했느냐? 대한민국 똑똑학생 불러다가 이승만 장학생 직접 총장님 귀하, 미국에서는 이 추천사 한 장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닥터 이승만 해갖고 이 학생 앞으로 큰일 할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추천서 써갖고 마지막까지 장학생 보냈어요. 대통령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그때 마지막
밖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데 경무대에 딱 들어가고 대통령한테 마지막 장학금 받고 미국 간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27살 서울대학 졸업생이었는데 장학금 딱 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학증을 하나씩 줘. 7명이 같이 경무대에 들어갔대요. 이 7명의 유학생 한 명 한 명 이승만 대통령이 면담을 했는데 면담할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셨을까요? 뭘 물어보셨을까요? 너 예수 믿냐? 물어보시더래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에 별로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었죠. 7명이 아무도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요. 이 노인네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85세 되신 양반이 이놈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되지. 그 공부한만 잘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미국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해야 돼. 대통령 할아버지랑 약속해. 너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가 미국 보내주고, 너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내줄 거야. 교회 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도 무조건 다녀. 몇 년 다니다 보면 다 알아듣게 돼. 그걸 하나님 마음 주시면 다 믿게 되니까 무조건 다녀. 무조건.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앞에서 저 교회 안 갈랍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 나가면 유학 안 보내준다는데 약속합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7명 다 예수 믿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안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도 잘 믿고 나라 사랑하는 인재가 되어갖고 이 학생들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할아버지 그 손을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임금님 비슷했죠. 대통령 할아버지 약속을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미국 가서도 처음에 그게 영어로 설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도 대통령이랑 약속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갔대요. 한 3년 다녀보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더래.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이 충청도 산 비탈에서 머슴집이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인 제가 어떻게 대학에 갔겠습니까? 머슴집 아들이 대학 나와서 어떻게 또 미국 유학을 갔겠습니까? 그분이 미국이에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그 대학이, 그분이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이 전 세계 랭킹 한 2000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2000등 안에도 못 든 학교 졸업한 한국 엘리트가 미국에서 대학 랭킹 17위 하는 아주 괜찮은 주립대학 졸업했어요. 17위 한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해서 한국 대한학교 총괄 교장님으로 오신 거죠. 그 시절에 머슴의 자식이 어떻게 대학을 가며, 머슴의 자식이 어떻게 세계 17등 하는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며, 머슴의 자식이 어떻게 한국도 아니고 미국 가갖고 대학 교수하고 국제 학술지에다가 논문도 쓰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박사 토지개혁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머슴이 땅 받게 돼가지고 늘 아버지는 까막눈이지만 넌 배워야 된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대학 보내갖고 내가 서울대 나오게 됐고, 서울대 나와갖고도 내가 미국 갈 방법이 없었는데 대통령 할아버지가 인재 보내줘갖고 내가 미국 가게 됐고, 그 머슴, 산골짜기 머슴 자식이 세계 17등 하는 명문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한, 이게 내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참 뭐 이런 얘기 제가 만난 분들 얘기하면 수백 명입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양반 귀족 지주들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은 뭐 이승만이 원수죠. 막 이를 바득바득 깔죠. 그분들도 다 인정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술병 얻어갖고 화병 얻어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렇게 토지개혁 안 했으면 머슴이, 어렸을 때 머슴을 부리면서 살았거든요. 머슴이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 집은 그것 때문에 망했지만 그래도 머슴 사람 만든 건 거의 이승만의 업적입니다. 참 그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국민들에게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깨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고 한번 만백성을 살리겠다, 민족을 살리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역사가 바뀝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승만이 감옥 가기 전에, 예수 믿기도 전에 1898년 4월 12일 이승만이 만든 매일신문에 이런 논설을 썼습니다.
그 당시 만 23세의 청년 기자 이승만의 논설입니다. 나란 일이 저승같이 막혀 있어 동편에 큰일이 있으되 서편에서는 잠만 자니 그런 백성은 없는 이만 못한지라. 지금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나라 동쪽에 큰일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잠만 자면 그런 국민은 그거는 뭐 없는 이만 못한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1904년 8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제목이 대한교우들의 힘쓸 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뭐에 힘써야 되느냐? 애국이 무엇인지, 세상을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제 몸 하나와 제 영혼 하나에 구원 얻는 것만 제 일이라 할진대 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한다 이를지라.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영혼 구원받고 우리 집 잘 살고 애국이 무엇인지 세상을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결단코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함이라. 1903년 9월 역시 감옥에서 두 가지 편벽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몸에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각 나라 사람이 자기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 기도는 우리 집 마당을 뱅뱅 돌아.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관심사가 우리 집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냥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집 마당에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903년에 이승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편벽됨. 뭐가 편벽됐느냐? 내 일신이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뭐 세상에 정치야 이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정치가 어떠고 경제가 어떠고 세상 신경 쓸 거 없어.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백성들이 죽는다 관심도 없고 다만 기도하는 말은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 많이 주소서 할 뿐이라.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의 기쁘게 들으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에 중독된 그게 종교에 치우친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의 뜻을 행하는 거냐.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교회 편벽돼. 그거는 종교라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져버린 거지. 이건 종교 중독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다. 1903년 28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뭐가 많아질까요? 가정폭력이 늘어나요. 돈을 못 버니까 돈 못 번 남편들이 부인 두들겨 패고요. 이혼율이 늘어나고요. 여러분 이혼이요 뭐 성격 차이다 어쩌다 그러죠. 실제로 이혼율 제일 많은 원인은 경제 문제입니다. 돈 잘 벌 때는 성격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돈 못 벌어가지고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싸우고. 어제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남편이 돈벌이가 안 돼. 가정을 못 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해갖고 애를 엄마가 키우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우울증이 생겼는데 애가 자꾸 아빠만 따라가. 아빠만 좋아해. 그 엄마가 5살 된 애를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한 다음에 욕조에다 넣어갖고
엄마가 5살짜리 애를 빠뜨려 죽인 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이 이래요. 50대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대 남자가 왜 자살할까요? 연애하다가 사랑 때문에 자살할까요? 50대 남자 가장입니다. 왜? 위로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래로 애들 대학 가갖고 등록금 대야 되는데 이 먹고 살 길 없어가지고 50대 가장이 아래 위로 참 돈 못 들여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이게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 사람 굶어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에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 관심 안 갖고 좌파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니까 그 좌파 세상 돼갖고 다 망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편벽됨을 주의하라. 참 28살 청년이 감옥에서 이런 걸 썼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넓고 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고 세상이 나빠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는 한쪽 귀퉁이에 그냥 종교에 중독돼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한다고 그래서 뭐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일도 없고 나빠질 일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굳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내가 기도로, 물질로, 내 몸으로 섬기는 헌신으로 정말 고통당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양반 상놈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개혁의 목표, 토지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세상을 개혁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노사정 대타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제일 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좌파 노조 지도자들. 대한민국이 특이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는데요, 주사파가 되면 어버이 수령께 충성을 맹세하면은 대학 다니는 내내 선배들이 다 도와줘요. 대학 졸업하면은 대기업 같은데, 그런데 이제 노조 요원들 뽑잖아요. 근데 그냥 대기업에 그냥 들어갑니다. 평균 연봉이 한 1억쯤 되죠. 그럼 일 안 하고 노조에 계속 대모만 해요. 그렇게 이제 노조위원장으로 몇 년 있다 보면은, 얼마 전에 감옥에 간 한명숙 총리, 그 한명숙 씨가 지난번 총선 때 그 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죠. 그 양반이 이제 위원장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주사파 출신으로 대기업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데모만 했던 노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국회의원으로 금배지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되면 대한민국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이 보장돼요.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산당이랑 싸운다, 종북이랑 싸운다 이러면 이건 대학 때부터 아주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막 왕따 당하고, 우리 단체 학생들 요새 학교에서 동성애 갖고 토론하거든요. 동성애 합법해야 된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한 놈들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라는 교수의 가르침에 맞서서, 그게 아닙니다. 동성애 하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우리 단체에 있는 학생들 D 맞은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다 올 A인데 한강옥만 D야. 왜 그럴까요? 동성애 반대 발언하다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막 좌파 정권 찬양하니까, 아닙니다, 그 종북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D학점밖에 더 받겠어요? 그게 뭐 성적도 안 나와요. 한국에서 종북, 동성애 이런 거 반대했다가는 아주 평생 인생이 꼬입니다. 자, 뭐 이런 지경에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다 엉망이 돼 있어요. 20대 학생들이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뭐 노사정 대타협도 하고 경제 개혁을 해보려고 꽤 애를 많이 쓰는데 또 뭐 재벌은 재벌대로 그 이승만 대통령 이 토지 개혁이 지금 한국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파랑 싸운다 그래서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편들면 안 됩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부자 편을 들었어요? 오히려 그 왕족 귀족들 땅을 다 합법적으로 몰수에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준 좌파보다 훨씬 더 좌파도 못한 좌파들은 말만 하죠. 가난한 자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재벌들이 무슨 대한항공 가다가 막 돌아서게 만들고 재벌들이 그 재산 놓고 아버지 아들 막 싸우고 우리나라 재벌 집안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재산 때문에 재판 중인 재벌이 딱 50%예요. 50%.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합니다.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재판하고 나머지 한 집은 재판을 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죠. 지금 그런 형국이야. 지금 이 경제라는 게 이렇게 인간성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지금 가난한 서민들이 고생 너무 많이 해요. 한국 경제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경제 개혁들이 다 잘 이루어져 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이 조금 인간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복음하고 성경만 있으면 된다. 아니,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또 20대 청년 실업률 문제가 높은데 이 땅의 청년들 참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사정을 살펴주시고 고생하는 이 나라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들이 자살률만 자꾸 높아지는데 이혼율 높아지고 폭력 높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나서 예수 믿고 때리지도 말고 이혼하지도 말고 자살도 안 하고 예수 믿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경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가정, 깨어지는 부부,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위로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의 불황, 경제 침체, 설령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도 고용 없는 성장의 이 긴 터널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